네, 전반적인 큰 그림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IBK 투자증권 리서치본부의 정용택 상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는 또 경기에 대한 우려감이 상당히 많은 시장인데 일단 우리나라 어제 또 12월 1일부터 20일까지의 수출입 동향이 발표가 됐습니다. 예상을 했던 것처럼 이 적자가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경기와 관련해서 한국은행 지금 경기 침체는 아니고 경계선에 있다라고 평가를 하더라고요. 앞으로 경기 문제 증시에서 어느 정도나 부각이 될까요? 기본적으로 점점 더 심화되고 있는 경기 둔화는 시장을 계속해서 압박하는 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출 여건 포함해서 내년도 경제 환경은 올해보다 추가적으로 더 둔화될 가능성이 있지요. 여전히 강한 긴축 여파가 있고 지정학적 위험이나 여러 갈등 요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경기가 위축 국면으로 들어서 있고 심화되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과거에 2008년이나 2012년에 저희가 봤던 것처럼 경기 침체로 단정하는 것에서는 아직 유보적인 입장입니다. 기본적으로 경기 침체는 대량의 실업이나 부도 등 이런 부분들을 수반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연준이나 한은의 추가 긴축 강도에 따라서 현실화 확률이 좀 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한국은행에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들은 아마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이 2% 수준으로 낮아진 만큼 내년도 성장률이 일시적으로 1%대 후반으로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이 성장률만으로 경기 침체라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도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내일 또 미국에서는 개인 소비 지출, 이 PCE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게 됩니다. 일단 내년 1월에는 FOMC 회의가 없는 상황이고 내년 2월에는 FOMC 회의를 통해서 0.25% 금리 인상 가능성이 한 70% 정도로 나오고 있는데요. 이 PCE 물가 지수 시장의 민감도가 어느 정도나 될까요? 뭐 소비자 물가보다는 낮겠지만 네, 그렇죠. 어쨌든 금융시장을 움직이는 중요한 변수가 금리 정책인 만큼 물가가 시장 기대를 벗어난다면 영향은 충분히 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긴 호흡에서 생각해 보면 당월의 물가는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지난 3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물가 상승률 자체는 정점을 지났다라는 추세가 조금 더 뚜렷해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조금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내년 1월 31일과 2월 1일에 걸쳐서 FOMC가 있는데 아마 25bp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1월 둘째 주에 있는 12월 소비자 물가 지표에 따라서 그 확률도 조금 변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시장에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가져야 할지가 관건인데 최근에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정말 힘을 쓰지 못하는 시장이었습니다. 그냥 시장이 원체 부진하다 보니까 중소형주를 중심으로 종목별로 빠른 순환매가 나타났었는데 오늘은 시장이 그래도 또 상승을 해서인지 대형주가 좀 가고 있지 않습니까? 대형주에 예. 대한 일단 전반적인 투자 의견은 어떻게 주시겠습니까? 사실 연말 장세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자들이나 기관 투자자들의 북클로징 등의 이유로 매매 규모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대형주가 시장을 추세적으로 주도하는 시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형 우량주가 지금보다 매매가 조금 활발해지려면 아무래도 연초에 들어가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내년도의 경기는 사실은 지역별로 또 수출과 내수별로 갈리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중소형주보다는 수출형 우량주를 선호하고 있지만 아마 산업별로는 또 나라별 수혜에 따라서 조금 차별화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출형 우량주라고 한다면은 대표적으로 반도체 또 자동차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두 섹터 모두 최근에 상당히 우려감이 짙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오늘 오름세는 보이고는 있지만 그래도 앞으로의 실적 전망, 앞으로 앞서서 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부진한 실적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봤듯이 상당히 어둡지 않겠습니까? 반도체, 자동차 쪽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세요? 실질적으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번 4분기 실적도 안 좋겠지만 사실 내년 상반기가 가장 안 좋은 실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그 이후에 아마 중국 경제 성장률이 조금씩 올라오는 흐름 따라서 아마 하반기 이후에나 실적의 반등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주가 흐름이
사실은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지만 그 이후에 대해서는 조금 긍정적인 전환을 기대해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조금 더 기다릴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더 큰 예, 문제는 또 자동차가 아닌가 싶어요. 자동차, 예. 현대차, 기아 같은 경우에 최근에 12월 20일에 52주 최저가를 나란히 기록했는데 사실 금리가 인상되는 것도 자동차 사기에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이고 IRA 법안과 관련해서도 부담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추가 하락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추가 하락 가능성은 사실은 그렇게까지 크지는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미 빠진 부분들도 꽤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금리와 관련해서 보면 저희는 내년도 1분기에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모두 금리 인상 정책 자체는 종료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내년 중에 금리가 다시 인하될 것이다라는 기대가 높지는 않지만 어쨌든 금리 인상 기조 자체는 둔화되고 시장의 금리는 지속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은 자동차와 관련된 파이낸스 여건이 추가적으로 더 악화된다라는 생각은 안 하고 있고요. 다만 자동차라는 것이 대표적인 내구 소비재 관련돼 있기 때문에 미국 경기나 유럽 경기 위축이 되는 사이클 따라서는 그대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재인 반도체보다는 조금 전환되는 포인트 자체가 늦어질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대형주가 부진한 가운데 중소형주가 대안이 될 수 있을지 하지만 중소형주는 또 너무 또 많고 너무 또 빠르게 순환매가 되잖아요.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소형주는 종목 수가 너무 많고 그 안에서 골라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뭐 이 부분이 주도주가 된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경기가 또 위축 국면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는 크레딧 스프레드는 추가적으로 벌어지는 국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신용 위험을 같이 감안해서 보면 중소형주보다는 그냥 일반적으로는 대형 우량주 쪽이 훨씬 더 안정감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대형 우량주가 안정감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내년 전반적으로 실적에 대한 전망은 어두워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맞습니다. 우려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실질적으로 시장이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경제 성장률이 2%대에서 1%대로 내려가는 만큼 내년도에 실적 증가율 자체도 올해보다 훨씬 낮아지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다만 상반기와 하반기는 조금 나눠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기저효과의 영향도 더해지면서 실적의 변화율이 굉장히 안 좋은 쪽으로 나가겠지만 올해 하반기부터 실적 둔화가 둔화되고 상대적으로 그 에너지나 수입 물가의 가격들은 조금 개선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대비 내년 하반기는 조금은 나아지는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내년 중국에 대해서 상당히 이야기가 많은 것 같아요. 경기에 대한 문제라든지 지금 또 맡고 있는 코로나19 문제와 관련해서 중국발 이슈는 어떻게 진행이 되겠습니까? 중국발 이슈는 기본적으로 중국의 정책이 제로 코로나에서 위드 코로나로 전환되는 과정에 있는 부분들인데 이번 겨울에 이 부분으로 인한 불확실성은 좀 불가피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우리나라가 2월에서 4월 위드 코로나 가는 과정에서 한번 겪었던 그런 혼란이 피치 못하게 중국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 연간 전체로 보면 중국 경제는 올해보다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올해는 한 3% 정도 성장을 했다라고 보면 내년도 중국 경제 성장률 저희는 5%를 조금 넘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코로나와 관련된 마찰적 요인은 좀 단기적인 요인이지만 내년부터는 경기 부양을 조금 더 본격화하는 중국 정부의 투자가 기본적으로 성장률을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조금 더 높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에 BOJ의 의회 행보로 인해서 초약세를 보이던 엔화 가치가 약간은 돌아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또 구로다 총재의 임기가 한 3, 4월이면 끝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통화 정책의 급격한 변화가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엔화 가치와 그리고 원화 가치의 앞으로의 흐름은 어떻게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저희는 일본 은행의 통화 정책이 급변할 가능성은 여전히 낮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도 10년물에 대한 금리 상단을 올린 부분들이 채권 시장에서의 채권 거래가 좀 더 활성화되는 쪽으로 움직이는 것이었지, 기본적으로 양적 완화라든가 아니면 이완 정책을 종료하는 부분들은 아니었거든요. 대표적으로 10년물에 대한 금리 상단을 올렸지만 일본은행이 처음으로 20년물에 대한 장기채 매집을 시작하는 모습들을 보이는 것을 보면 여전히 일본은행의 통화 정책은 기본적으로 이완 쪽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전과 다른 모습을 보여줬고 속도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140엔까지 올라갔던 일본 엔화의 저평가는 해소되는 과정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일본의 엔화는 120엔을 중립 수준으로 놓고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쪽의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미국 통화 정책에서의 절정 구간이 조금 지나가고 있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원화 역시 기본적으로는 올해 보여줬던 극단적인 약세보다는 내년 같은 경우에는 1,200원 선 또는 연말 기준으로는 1,200원 조금 아래를 저희는 전망하고 있는데요. 절상 기조가 기본적인 흐름을 형성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IBK 투자증권 리서치본부의 정용택 상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